나는 지금도 그날 본 걸 믿지 못한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데 마치 오래된 꿈처럼 흐릿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날 이후로 내 안의 무언가는 되돌릴 수 없게 바뀌었다는 것. 내 이름은 윤호다. 올해 34, 대구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경북 청송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 서울에서 실패하고 내려왔을 때 친척의 빈집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고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선택이 될 줄은 몰랐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조금 떨어진 외딴 언덕 위에 있었다. 겨울이면 바람이 벽을 때리듯 불고 밤에는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유리창을 긁는 소리가 마치 누가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한 집이라고 불렀다. 예전에 마을에서 이름난 무당이 살았다고 했다. 그 사람 죽고 나서는 애들이 근처도 안 간다 카더라. 이장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 집엔 이상하게 어린아이의 물건이 많았다. 빨간 고무공, 깨진 장난감 피아노, 손바닥만 한 운동화. 아무리 오래된 물건이라도 아이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어딘가 따뜻해야 하는데 그건 달랐다. 차갑고 오래된 먼지와 한기가 섞인 기운이 느껴졌다. 손으로 만지면 묘하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다. 며칠 후 나는 마을에서 한 아이를 봤다. 10살쯤 되어 보였고 허름한 체육복을 입은 남자아이였다. 마을길에서 혼자 돌을 차며 놀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그 아이가 내게 물었다. 아저씨 거기 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위 집. 그러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그 집에 언니 있어요? 언니? 내가 웃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마다 노래 부르잖아요. 창문 열고 언덕 위에서. 그 말에 순간 등골이 싸늘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불을 끄고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새벽 1시쯤 유리창을 긁는 듯한 소리 뒤로 희미한 멜로디가 들려왔다. 분명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비 온다, 비 온다, 아가야 자라. 구전 동요 같았지만 어딘가 음이 틀렸다. 느릿하고 끊어지고 마지막 구절은 마치 숨이 막히는 듯했다. 나는 가슴이 뛰는 걸 진정시키며 휴대폰을 켰다. 녹음을 시작하고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차가운 공기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마당 한쪽의 감나무 아래 흰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서 있었다. 머리가 젖은 듯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달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야, 거기 누구야? 내가 소리쳤다. 그 순간 아이는 소리 없이 뒤돌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었다. 손가락 하나. 입을 다물고 있던 아이가 입가를 찢어지듯 올리며 속삭였다. 둘째 날이에요. 순간 소름이 온몸을 덮쳤다. 둘째 날이라니 무슨 뜻이었을까? 다음날 나는 마을의 슈퍼에서 그 아이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주인이 내 표정을 읽더니 불쾌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런 애 없어요. 이 동네엔 요즘 애들도 잘 안 돌아다녀요. 나는 황급히 계산을 마치고 나왔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가지 않았다. 문단속을 하고 불을 켜놓은 채 잠을 청했다. 그런데 새벽 2시 문 밖에서 똑똑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두드리는 게 분명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다시 2번 똑똑. 그때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전날 녹음해둔 파일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그 안에서 분명 내가 듣던 그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의 목소리 뒤로 낮게 읊조리는 어른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셋째 날이면 데려가야지. 그날 새벽 이후 나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새벽 3시쯤 되자 노래는 사라졌고 남은 건 창문에 달라붙은 습기와 정체 모를 한기뿐이었다.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물컵의 표면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런 바람도 없었는데 그 물결이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나는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다시 틀었다. 셋째 날이면 데려가야지. 그 음성이 흘러나오는 순간 귀 옆을 누가 손끝으로 스치는 듯한 감촉이 들었다. 나는 쏘스라 치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곧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다. 젖은 흙과 썩은 나무 냄새. 그건 분명 밖이 아니라 안에서 나는 냄새였다. 불을 켜둔 거실 한가운데 어제 정리하다가 벽장에 넣어뒀던 아이의 물건들이 다시 꺼내져 있었다.
고무공, 피아노, 운동화,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 하나가 더 있었다. 내 신발이었다. 진흙이 묻은 채로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끼워 넣은 것처럼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 집이 단순히 귀신 나오는 집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무엇인가 기억하는 존재, 그리고 그 기억 속에 나를 얽어매려는 의식 같은 것이 느껴졌다. 아침이 되자 나는 곧장 마을로 내려갔다. 이장이 있는 집을 찾아가 어젯밤 일을 털어놓았다. 그는 내 말을 듣더니 얼굴이 굳더니 천천히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 노래 진짜로 들었어요? 예, 아이 목소리로요. 그리고 누가 셋째 날이면 데려간다고. 그는 담배를 길게 빨아들였다가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집 말입니다. 거기 원래 무당이 살던 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무당이 아니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이들만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죽은 애들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애들 죽으면 부모들이 몰래 그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한 번만이라도 울음소리 들려달라고. 그 무당이 죽은 애들의 영혼을 불러주는 제를 했죠. 그걸 아이굿이라 불렀어요. 아이굿. 나는 그 단어를 듣자마자 전날 밤의 노래가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비 온다, 비 온다, 아가야 자라. 그건 굿의 노래였던 것이다. 이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그 집에 마지막으로 제를 올린 게 15년 전쯤이라 카더라. 그때 죽은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굿이 실패했대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머릿속엔 한 장면이 스쳤다. 감나무 아래 서 있던 그 흰 원피스의 아이. 그 아이가 바로 그 실패한 굿의 중심에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나는 무작정 그 집을 나가려고 짐을 챙겼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 눈앞에 신문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바람에 붙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풀로 발라둔 듯 단단히 붙어 있었다. 신문의 날짜는 2009년 9월 17일.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청송 초등 3학년 여아 실종, 엿새째 수색 중. 그 아래 희미한 사진 한 장. 흰 원피스의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얼굴이 내가 봤던 그 아이였다. 나는 신문을 떼어내며 뒤를 돌아봤다. 그런데 복도 끝. 거실 쪽에서 탁 소리가 났다. 고무공이 굴러오고 있었다. 그 뒤로 누군가의 작은 발소리. 쿵, 쿵, 쿵.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못한 문을 닫고 열쇠를 돌렸다. 문 너머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분명히 들렸다. 셋째 날이에요, 아저씨. 나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다.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로 손끝으로 문을 짚었다. 문 뒤편에서 느껴지는 체온 같은 게 있었다. 내가 문을 두드리는 그 손끝에서 아이의 손이 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두드리고 있었다. 열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웃고 있었다. 그러나 웃음 끝에 섞인 울음이 들렸다. 그리고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며 아이의 노래가 다시 흘러나왔다. 비 온다, 비 온다, 아가야 자라.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났다.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연민 같은 것이 밀려왔다. 왜냐면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들리길 바라는 목소리,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아주 오랜 울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직전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일은 떠나자. 그러나 새벽 3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왜냐면 그 시각 집안의 모든 불이 스스로 꺼졌기 때문이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내 귓가로 속삭임이 흘러들었다. 이제 셋째 날이에요, 아저씨. 이제 같이 가요.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이미 새벽빛으로 희미했다. 불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창문은 스스로 열린 듯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켰지만 어딘가 어지러웠다. 머리 한쪽이 묵직했고 귓 속에는 아직도 그 아이의 노래가 잔향처럼 남아 있었다. 아가야 자라. 그 멜로디가 귓 속을 맴돌 때마다 마치 내가 그 노래의 마지막 구절을 채워야 할 것 같은 이상한 의무감이 들었다. 나는 전날 밤 꺼내두었던 짐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다. 떠나야 한다. 여기서 더 머물면 나까지 이 집에 묶일 것 같았다. 그런데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다 발밑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바닥이 꺼지는 느낌. 자세히 보니 마루 한쪽이 들려 있었다.
무심코 손으로 들춰보니 그 밑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천조각과 함께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수첩 표지에는 붓글씨로 기록이라 적혀 있었다. 속지를 펼치자 누렇게 변색된 글씨들이 불규칙하게 이어졌다.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2009년 9월 15일 굿은 시작됐다. 아이는 이미 냉했다. 그러나 엄마는 아직 울지 않았다. 울음이 없으면 혼이 떠나지 않는다. 울려야 한다. 울려야 한다. 그 밑에는 굵은 붉은 먹물로 적힌 문장. 셋째 날 아이는 돌아온다. 나는 손끝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의식의 기록이 아니었다. 무당이 남긴 마지막 일지였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글씨가 점점 뒤죽박죽 되어 있었다. 획이 삐뚤어지고 마치 급히 쓴 듯 흔들려 있었다. 비가 내렸다. 감나무 아래 아이의 눈을 감겼다. 엄마가 노래를 불렀다. 무당은 말했다. 셋째 날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다. 울음이 없으면 그 다음 문장은 얼룩져 있어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 줄만은 또렷했다. 그 애는 이제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 그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시계가 멈춘 소리 같았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개종시계가 정확히 3시 33분에서 멈춰 있었다.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시계. 그리고 그 밑으로 아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며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릴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그림자 옆에 또 하나의 작은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아저씨.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실 한가운데 감나무 가지 사이로 달빛이 들이치고 그 한가운데 아이가 서 있었다. 이번엔 얼굴이 보였다. 눈이 너무 커서 동공이 어둠과 닮아 있었다. 그 눈이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 언니가 울지 않았어요. 아이는 낮게 속삭였다. 그래서 제가 대신 울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아이의 눈가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피처럼 보였지만 어쩐지 흑빛이었다. 아이의 손끝이 떨렸고 그 손이 내 쪽으로 향했다. 이제 아저씨가 불러주세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찾는 건 자신을 위해 울어줄 사람,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대체자였다. 무당이 실패한 굿에서 빠진 마지막 단계, 불림의 의식. 나는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심코 내 입에서 새어나왔다. 지민. 그 이름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공기가 흔들렸다.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창문이 스스로 닫히며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그리고 무당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첩 속에서 종이의 틈 사이로 기어 나오는 듯한 낮고 간절한 음성. 셋째 날이면 데려가야지.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아저씨가 나예요. 그 순간 나는 뒤로 넘어졌다. 몸이 굳고 숨이 막혔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멀리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울려야 한다. 울려야 한다. 무당의 목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겹쳐지며 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났다. 짤랑, 짤랑. 그 소리가 내 몸의 가장 깊은 곳까지 진동처럼 퍼졌다. 그건 무당이 구슬할 때 쓰던 영혼의 방울 소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점점 내 가슴 안쪽으로.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눈을 떴다. 내 손에 무언가가 쥐어져 있었다. 은색 방울이었다. 그리고 그 방울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 울려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건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해방감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 아이의 엑소시즘은 악령을 몰아내는 의식이 아니라 남겨진 울음을 완성하는 의식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3시 33분. 시계는 여전히 멈춘 채였다. 이상한 건 그 시간이 되면 꼭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다. 처음엔 분명히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목소리가 점점 변했다. 낮고 갈라지고 마치 내 목소리 같았다.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감나무 아래에서 나를 부르는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저씨, 울려야 해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울어야 한다. 무당의 수첩에도 아이의 목소리에도 그리고 이제는 내 안의 어떤 부분에도 그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어느 순간 그 방울을 들고 있었다. 은색이었지만 이미 녹이 슬어 있었다. 손으로 흔들자 작고 메마른 소리가 났다. 짤랑! 그 소리에 집안의 공기가 변했다. 숨이 막히듯 무거워졌고 천장의 나무 판자 사이로 검은 먼지가 흘러내렸다. 나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불림이었다. 영혼을 부르는 주파수 같은 것. 내가 방울을 흔드는 동안 무엇인가 내 안의 어둠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현관문이 탁 하고 열렸다. 바람 한 점 없었는데도 문이 스스로 열렸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와 함께 아이의 냄새가 들어왔다. 젖은 흙,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오래된 비누 냄새. 나는 천천히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이였다. 감나무 아래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이번에는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앞까지 걸어왔다. 발소리가 없었다. 마치 공기 위를 미끄러지는 듯했다.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의 눈이 또렷하게 보였다. 그 눈 안에는 달빛이 비쳤지만 그 빛이 내 쪽으로는 닿지 않았다. 이제 같이 해야 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몸이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무거웠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그러나 놀랍게도 그 안에서 미세한 맥박이 느껴졌다. 살아있는 온기였다. 제가 울면 아저씨도 같이 울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더니 내 손에 방울을 쥐어줬다. 그리고 울음이 멈출 때까지 놓으면 안 돼요. 그 말이 끝나자 방울이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해 짤랑 짤랑. 그 소리에 맞춰 공기가 진동했다. 내 귓가에 수많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수십 개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셋째 날, 데려가야지. 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었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몸이 뒤로 젖혀졌다. 바닥이 멀어지는 듯했고 그 아래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다. 감나무 뿌리였다. 그 뿌리 사이에 작은 흙무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반쯤 묻힌 인형 하나. 한쪽 팔이 떨어진 채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인형을 꺼내려 했지만 손끝이 닿자마자 귀를 찢는 듯한 아이의 비명이 울렸다. 그건 내 거예요? 순간 몸이 앞으로 끌려갔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눈을 떴을 때 나는 감나무 아래에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머리와 어깨가 다 젖었는데 이상하게 몸은 춥지 않았다. 내 앞에는 아이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울음으로 번져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 끝이에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내게 다가왔다. 아저씨는 이제 저 대신 있어줘요. 그 말이 떨어지자 그녀의 몸이 서서히 빛 속으로 스며들었다. 눈부시지도 않은 빛, 마치 오래된 기억이 녹아 사라지는 듯한 빛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숨까지 내 눈을 바라봤다. 고마워요. 그리고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은색 방울 하나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비는 계속 내리고 감나무 잎이 떨어져 내 땅 위로 쌓였다. 손에 쥔 방울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다음날 새벽 3시 33분 나는 또다시 눈을 떴다. 그 시간 집안이 조용했지만 문득 벽 쪽에서 부드럽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짤랑 짤랑.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자 방울이 스스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어린아이의 형체였다. 그녀가 다시 돌아온 건 아니었다. 이번엔 나의 그림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그림자가 아이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아이굿의 마지막 단계. 울음이 완성되면 그 울음을 대신할 자가 남는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거울을 보지 않았다. 거울 속에 비친 내가 점점점 낯설어졌기 때문이다. 얼굴의 윤곽이 흐려지고 눈빛이 아이처럼 변해갔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내 입에서 그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비 온다, 비 온다, 아가야 자라. 나는 더 이상 그 노래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자장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의 엑소시즘, 그리고 그 엑소시즘의 대가였다.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방울 소리가 멈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낮에도 밤에도 그것은 끊임없이 울렸다. 짤랑짤랑, 마치 내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다. 그건 오히려 나를 진정시키는 소리였다. 나는 어느새 방울이 울릴 때마다 입을 열었다. 입안에서 낯선 음절들이 흘러나왔다. 처음엔 무의식적으로 나왔지만 점점 그것이 구대 주문임을 알아차렸다. 내가 무당의 수첩에서 보았던 그 문장들, 의미도 모른 채 외웠던,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그 말들. 하늘문 열리고 땅문 닫혀라, 울음은 흙으로 호는 물로. 내가 그 문장을 속삭일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떨렸다. 그리고 그 떨림 속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하고 있어요. 아저씨가 이제 대신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멀리서 들리지 않았다. 내 안에서 울렸다. 심장과 폐 사이 어딘가에서 아이의 숨결이 내 숨과 섞여 나왔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감나무 아래로 향했다. 비는 그쳤지만 땅은 젖어 있었다. 달빛이 비추는 그 자리엔 여전히 인형의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엔 낡은 종이 부적 하나가 새로 붙어 있었다. 누가 붙인 걸까? 가까이 다가가 읽었다.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신 운자는 살아서 울지 말 것.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리고 나는 이해했다. 아이굿은 단순히 죽은 아이를 보내는 굿이 아니었다. 그건 남은 자의 울음을 대신하는 의식이었다. 어른들이 울지 못할 때 누군가가 대신 울어야 했다. 그래야만 그 죽음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대신자가 되어 있었다. 내 입에서 울음이 터졌다. 억눌렀던 숨이 터져나오듯 아이의 울음소리와 내 울음소리가 겹쳤다. 그 울음은 비명이 아니라 노래였다. 비 온다, 비 온다, 아가야 자라. 그 노래가 바람을 타고 산속으로 퍼져갔다. 감나무 잎이 흔들리고 달빛이 잎 사이로 깜박였다. 그 모든 게 마치 오래된 의식의 한 장면 같았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감나무 가지 위에는 한 마리 까치가 앉아 있었다. 그 까치는 내 쪽을 바라보다 느리게 고개를 숙였다. 마치 절을 하듯.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끝났다는 걸. 아이의 울음이 사라졌고 방울도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오랜만에 숨이 깊게 쉬어졌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거울을 봤을 때 나는 알아차렸다. 내 눈동자 속에 아직 그녀가 있었다. 그녀는 내 눈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괜찮아요. 이제 아저씨가 있잖아요. 그날 이후 나는 말을 잘하지 않았다. 목소리가 점점 아이의 목소리로 변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내게 말을 걸면 내 안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서로 다른 톤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밤이 되면 감나무 쪽에서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이 창문을 흔들 때마다 나는 방울을 들고 조용히 흔든다. 짤랑, 짤랑 그 소리에 맞춰 누군가의 울음이 들려온다. 이제는 익숙하다. 어쩌면 그 울음은 내 울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누군가는 울어야 하니까, 누군가는 남겨진 자의 몫을 감당해야 하니까. 그게 아이굿의 법칙이고 그게 내가 받아들인 저주의 형태였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그 울음이 전해질지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잠든 방 어딘가에서 작은 방울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 짤랑, 짤랑 그 소리를 듣는다면 기억하라.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건 누군가가 대신 울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대신자가 언젠가 당신이 될 수도 있다.